교재는 몇 페이지를 펴시냐 그러면은 저기 15페이지를 펴보세요. 그 목적의 적법성설인데, 저번에 제가 첫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복습은 좀 꼭 가급적이면 바쁘시더라도 복습이요, 복습은 좀 해주셔야 됩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어요. 왜냐? 만났다고 말이요, 일주일 만에. 근데 이제 민법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른 사람 모르겠고 처음부터 끝까지가 민법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저는 가급적이면은 요 연결고를 찾아서 체계적으로 여러분한테 민법을 가르쳐주고자 한다고 말할게. 그러니까 그 전에 걸 모르고 와버리면 오늘 공부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저번에 첫 번째 주에는 기초 입문과정에서 배웠던 것들 여러 가지 거를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건 다 이전보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딱 하나만 머릿속에 딱 담고 있자고 말이요.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민법 책도 지금 한 600피 되고 엄청 두껍고 그러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민법 시간에 요거 한 줄 배운다고 말. 요거 딱 한 줄을. 그래서 이 중심 틀만 잊어먹지 말고 이해를 꼭 해두란 말이요. 나 이 소리를 여러 번 했어요. 법을 공법과 사법으로 구별한다. 이렇게 구별했을 때, 이 사법은 개인과 개인 사이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사법이라 그러고, 우리 민법이 대표적으로 이렇게 사법에 해당이 된다고 말. 그러면 다른 과목 시간에도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걸 다 가르쳐줘. 웬만한 선생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걸 뭐하러 구별하는데, 이걸 굳이 구별할 실력이 없는데 구별하고 앉았으면 헛수고하고 그 또라이라고 말이게. 이걸 구별하는 이유는 공법과 사법이 적용 원리, 기본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양법을 구별하는데, 사법의 경우는 요 개인이 하느님 다음으로 존엄한 존재다 그 말이요. 따라서 개인과 개인 사이의 사적인 법률 관계는 가급적이면 당사자 의사에 맡겨두자 그 말이요. 그래서 당사자가 스스로 의사결정에서 법률관계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우리는 글자 그대로 사적 자치원칙 1위 이야기를 하고, 이 사적 자치원칙이 사법의 경우는 기본 논리로 작동이 되고, 따라서 우리 민법의 경우도 흔히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사적 자치원칙이 민법의 최고 원리다, 요리 이야기로 글자 그대로 요 개인과 개인 사이 사적인 관계, 이런 거는 자치 스스로 알아서 한다 그 이야기예요. 따라서 이 사적 자치 원칙이 민법의 기본 논리다, 이걸 가르쳐줬고, 그러면 이렇게 사적 자치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시키는 수단이 그러면 뭐냐, 이걸 그 다음에 가르쳐줬다고 말이야. 지금 이 갑이 건물 소유자라고 말이야. 그러면 이 건물이 내 거기 때문에 갑은 건물과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을 타인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다. 매매할 것인가 이임할 것인가 등등. 매매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면 결정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매매계약 체결하고, 임대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면 타인의 간섭을 받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임대차 계약 체결하더라. 이런 게 사적 자치원칙. 그러면 여기에서 이 계약과 같은 것을 우리는 저번 시간에 법률 행위라고 공부를 했다고 말이요. 그러면 이 갑이 어떤 의사를 결정했을 때 결정한 의사는 구체적으로 뭐를 통해서 실현시키는가, 계약을 통해서. 매매하겠다고 의사결정했으면 결정한 의사에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 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를 통해서 자기가 결정한 의사를 구체로 실현시키더라. 따라서 일면식도 없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본시 어떤 권리무도 생길 일이 없을 건데, 이런 권리무가 생기는 이유가 뭐냐, 이런 계약관계가 원인이 돼서 얘가 어떤 의사를 결정했으면 결정한 의사는 계약을 통해서 구체로 실현시키니까 이 계약이 원인이 돼서 법률행위 원인이 돼서 권리무가 생기더라. 요 한 줄을 배운다, 요걸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사적 자치원칙을 실현시키는 수단이 법률행위에 해당이 되고, 따라서 계약과 같은 거, 따라서 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가 원인이 돼서 일민식도 없는 애들 사이에서는 권리무가 생긴다. 그러면 민법은 두 번째 사법에 속하고, 사법에 속한다 이것으로부터 사적 자치원칙을 도출시키라면 이게 민법의 기본 논리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민법은 실처법이라고 여러 번 추진시켜줬어요.
민법은 실체법이다.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민법선에 배우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요걸 도출을 하라고 말이야. 실체법은 권리명언에서 규례놓은 법이에요. 따라서 민법선에 배우는 거는 이거 하나 배운단 말이야. 두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했다. 그럼 이 계약 공개를 통해서 각 당사자는 어떤 권리물을 갖는가? 매도인은 소유권 이전후 부담과 대금직 적공하고 반대 권리물을 갖는다. 요거 하나 배운단 말이야. 요거를 우리는 저번 시간에 법률 효과라고 공부를 했고, 이거를 이제 권리를 기준으로 압축시켜 표현하면은 권리 변동으로 표현하니까 이거 절대 잊어먹지 말고 이해를 꼭 하십시오. 신신당부를 했고, 따라서 민법은 실체법이기 때문에 목표, 권리 의무, 법률 효과를 배운다. 이걸 압축시켜서 약에서 표현하면은 권리 변동으로 간다. 따라서 이제 이 법률 행위가 원인이 돼서 대부분 법률 효과 발생, 권리 변동이 나더라. 요 한 줄 배우는 것이 민법 공부 전부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뭘 가르쳐 줬느냐. 이런 이제 법률 효과 권리 변동이 생기려면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된단 말이야. 이 경우에 당사자 이 권리 의무가 발생이 되면 전제 조건, 계약이, 법률 행위가 일단 성립이 되어야지 않겠냐 말이야. 해서 법률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1단계로 법률 행위가 일단 성립, 계약으로서 외형적인 틀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어떤 법률 행위를 막론하고 공통적으로 갖춰야 될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더라. 이걸 또 집중 가르쳐 주세요. 당사자가 있어야 되고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 목적이 있어야 된다. 찾을 때 목적의 개념 조심하라고 내가 신신당부했고, 특히 이런 경우 이 당사자 매도인이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정신병자다. 이런 경우도 계약이 성립될 수 있는가, 이런 걸 판단할 때 특히 조심하라고 내가 신신당부를 했고, 성립요건 공부를 했더니 이렇게 당사자 업체 목적이 성립요건이 만세 안 만세예요. 이런 건 초등학생 때 외우는 거라. 문제는 이 간 매도인이 정신병자에도 계약이 성립되는가, 이런 게 나왔을 때 성립되는가 안 되는가 이거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이게 민법 공부 첫 출발이라면, 한글로 말하면 기억이야. 이런 게 판단이 안 되면 민법 공부는 개판이 덮는다 말이야. 공부를 3년 4년 해도 딱 점수는 55점에서 57.5 요 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이런 걸 판단을 못하는 사람들. 몇 년이 가도 이 팔자에서 벗어나들 못해. 이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당사자가 중요하다고 내 누누이 주지를 시켜줬어요. 여기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냐 없냐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고, 여러분 같은 자연인을 기준하면 눈만 빼꼼히 뜨고 있으면 살아있게만 하면 당사자다. 이걸 가르쳐 줬어요. 이걸 조심하라고. 따라서 결론, 이 경우에 계약이 성립되면 물어보면 이 세 가지 요소를 갖춘 거 확인하다니까 당사자 있고 청약 성락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약 성립. 이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냐 없냐는 고려 대상 아니니까 그 이유도 가르쳐 줬고, 따라서 계약이 성립이 됐다. 그러면 이 세 가지 다시 하기요. 요 외우는 게 아니고 이게 뭘 의미하는가를 정확히 깨우치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춰 법률행위가 성립이 됐다. 그러면 언제나 법률효과가 발생이 되는가?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유효. 거꾸로 효과가 발생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무효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방금 칠판의 사례에서 이런 정신병자 같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이 계약처를 해도 계약은 일단 성립된 걸로 본다. 그러면 성립됐으니까 그 다음 단계 효과가 실제 발생이 되는가? 이걸 만약에 유효라고 가정을 하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실제 발생이 된다는 소리고, 의무가 생기면 소유권 넘어간다. 예, 보호가 안 되더라. 이건 우리 상식에 반한다고 말이야. 따라서 우리 법의 영역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계약처럼 보호 대상이 되어야 되고, 보호를 해주는 방법은 다른 것 없더라 말이야. 소유권 상실이 않도록 해주면 돼요. 않도록 하는 방법은 이 계약을 무효로 만들어버리면 되더라 말이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의무가 없으니까 소유권 안 넘겨주고 보호가 되더라. 따라서 법률행위가 성립되어서 언제나 효과가 발생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효과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그걸 우리는 효력요건을 한다. 이 당사자는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갖춘 당사자일 것. 그런 사람의 계약처라지 효과가 생긴다. 그 얘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효력요건을 공부를 했단 말이야. 당사자와 관련해서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을 것. 의사표시와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이 갑이 정상적으로 의사표시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건물 팔고 싶은 생각이 없었는데 얘가 콩골 협박했다. 강박. 안 팔면 때려 죽이겠다. 그래서 강박에서 팔겠다 했다. 이런 비정상적인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까지 권리무가 발생되는 건 없지 않느냐 말이야. 그래서 저 의사표시 관련해서 요걸 이제 오늘 배울 건데 집중적으로 의사표시가 일치할 것. 방금 이해해 준 것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이해해 준 거예요. 따라서 하자 있는 의사표시가 아닐 것. 그래야지 효력요건 과초성과 효과가 발생된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우다만 게 요 대목인데 목적은 확정돼야 되고 실현 가능해야 되고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지 효과가 생긴다 해서 목적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가 있고 이 경우도 이제 당사자 관련된 효력요건 이 3가지는 우리 시험범위에 직접 안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입문 과정에서 프린트물을 통해서 2시간에 걸쳐서 집중 강의해 줬으니까 이걸 반드시 프린트물 보고 이해를 목숨 걸다시피 해야 되고 이해가 안 되면 동영상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간 것이 밑에 2개이기 때문에 법전 순서에 따라서 우리가 먼저 이걸 공부를 했어요. 목적과 관련된 효력요건 4가지가 있는데 제1단계 이것도 무대뽀로 공부하지 말고 이거 외우는 거는 초등도 아니까 먼저 제1단계로는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목적이 확정이 되어야 돼요. 이 목적을 다른 말로는 내용이라고도 이야기를 한다 말이야. 매매 같으면은 얘는 또는 얘는 어떤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또는 소유권 넘겨줄 의무가 있는가 목적물이 어떤 거냐 매매대금이 얼마냐 이런 게 확정이 돼 있어야 된다 말이야. 이게 확정이 안 되면은 효과가 발생될 수 없으니까 무효다. 이걸 저번 시간에 먼저 가르쳤어. 그러면 2단계로 제1단계 목적이 확정이 딱 돼 있다고 말할게. 목적이자 A 건물 확정이 돼서 얘는 A 건물에 대한 소유권 이전의 의무 이게 확정이 됐다고 말. 그런데 계약 체결일 전에 A 건물이 멸실이 됐다는 거야. 그러면 계약 성립 당시부터 이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요걸 2단계로 검토를 해야 된다. 먼저 제1단계 A 건물에 대한 소유권 넘겨주기로 확정이 됐다. 제1단계. 요게 확정이 안 돼버리면 1단계에서 무효로 돌아가는 거야. 그럼 확정이 됐다. 그럼 2단계로 제1단계 목적이 확정이 됐는가 검토를 했는데 제2단계 그 목적이 실현 불가능하더라. 계약 초일 전에 멸실됐으니까 요걸 2단계로 검토나 순서대로 이렇게 무대뽀로 공부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검토를 해봤더니 2단계 실현이 불가능하더라. 그럼 2단계에서 이게 또 무효로 돌아간단 말. 이런 거 못 갖췄으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를 공부했어요. 그러면 이제 목적이 확정이 돼 있다. 실현 가능하다. 그러면 그대로 유효가 되느냐? 마지막에 또 한 번 검토할 게 있다 그 말. 그게 뭐냐 그러면 적법하고 사회적 타당성인데 목적이 확정이 되고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게 법 질서를 위배하고 있는가 법을 위반하고 있는가 그리 안 하는가 요거를 마지막 검토를 해야 된다 말. 확정도 됐고 실현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행위의 목적이 내용이 법 질서에 위배가 되면 이런 거는 권리물을 발생시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마지막으로 검토해야 될 것이 3번째 법 질서에 위배되지 아니할 것. 요걸 설명하고 있는 것이 적법과 사회적 타당성이라고 말해요. 그러면 여기서 목적 다시 하게요. 이런 걸 무대뽀로 공부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데 순서대로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보시라고. 제1단계가 목적 확정이야. 목적이 확정이 안 되면 여기에서 계약이 무효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확정이 됐어요. 그럼 2단계는 뭘 따지라는 거야? 그걸 이행할 수 있는가 따지라고 말이야. 근데 이행이 불가능하면 여기서 또 무효로 돌아가. 근데 이행도 가능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뭘 따지라는 거야? 법질서에 위배가 되는가? 요걸 따지라는 거야. 그게 요 2가지 거야. 순서대로. 그러면 이제 목적의 적법성과 관련해서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왜 정신 바짝 차라고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은 여기에 목적을 확정하고 가능은 주로 이제 시험용으로 우리가 많이 써먹지만 목적의 적법성은 시험에서도 중요하지만 요거는 실무에서 계약서 작성할 때 요걸 갖고 놀아야 된다고. 이에서 여러분이 실무에서 써먹자고 배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적법성은 시험을 떠나서도 나중에 실무에서 여러분이 엄청나게 계약서 작성을 써먹여야 되니까 특히 이해를 잘해두라고 말이에요. 여기가 3단계로 법률행위의 목적이
바꿔 말하면 내용이 적법한가 여부를 따져두는데 이때 이제 적법하지 아니하면 효력요건 못 갖췄으니까 당해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그럼 여기서 적법하지 아니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을 하면은 법률행위 목적이 바꿔 말하면 내용이 법규를 위반하면 이 법규를 위반한다. 요거를 적법하지 아니하면 이리 표현한다는 거. 법규를 위반하면 무효다 이야기야. 그럼 여기서도 설마 이제 그런 생각은 안 하려는 데 보는데 공부를 처음 할 때는 또 법규 위반하면 머릿속에서 이상한 생각을 해요. 우리가 법규 위반했다면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전부 운전하니까. 교통법규 위반했다는 걸 떠올리죠. 또는 신문에 오르는 형법규정 위반했다는 걸 떠올리죠. 그때만 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뭐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냐고. 형법 공부하는 거 아니죠? 도로교통법 공부하는 거 아니죠? 민법 공부하죠? 그럼 여기서 규정 위반한 것도 민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 말이에요. 그러면 이 법규를 위반하게 되면 무효다 이야기인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 그러면 법률행위 목적한 내용이 법규를 위반하기만 하면 싸그리 무효가 됩니까? 그러면 공부하고 말 것도 없어요.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머리통이 깨진다고 말이에요. 이 민법 규정 중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앞으로 자 민법 교재에서 매 시간마다 이 소리가 튀어나올 건데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강행 법규 다른 말로 임의 규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 다른 말로 임의 법규. 이 중에서 이제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걸 위반하게 되면은 강행 법률행위는 효력 요건 못 갖췄다서 무효로 보는데 똑같이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임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면은 이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니까 이걸 또 구별을 좀 해야 된다 그 말이야. 시험은 물론 이런 건 안 나와요. 이게 무슨 의미인데 사료로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똑같이 법규를 위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걸 위반하면 무효고 이걸 위반하면 유효냐. 먼저 용어를 보면은 강행 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명칭이 저번 시간에 가르쳐 줬어요. 무조건하고 뭐 개념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단어를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강행 규정. 그럼 이런 규정은 뭐 하라는 소리요? 강행하라 그 이야기죠. 그 말을 이쁘게 포장하면 준수, 꼭 지켜라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명칭이 강행 규정이야. 그러면 이 강행 규정은 뭘 말하길래 법률은 당사자가 계약을 맺는 백성들이 이런 규정은 꼭 지키도록 되어 있는가. 흔히 말하기를 강행 규정은 이렇게 표현한다 말이야.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 질서하고 관계가 있는 규정을 우리는 강행 규정 이렇게 이야기로. 그럼 물 흐르듯이 강행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니까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런 규정은 뭐 하시라? 강행, 준수하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지켜야 될 법규를 뭐 했으니까? 위반,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박살을 내버린다 말. 우리가 형법 규정을 예를 들어서 형법 규정을 위반하면은 형벌을 가함으로써 제재를 가하죠.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이니까. 우리는 이제 민법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민법에서 선량한 봉수나 사일사와 관계있기 때문에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법규가 있는데 그 법규를 위반했다. 그럼 어떻게 제재를 가느냐? 민법은 실체법이야. 권리물사 배우는 법이야. 따라서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권리 의무, 바꿔 말하면 법률 효과를 발생을 안 시켜주는 것이 당사자를 제재하는 방법이란 말이야. 따라서 강행 규정 위반하면 무효가 된다는 거. 그러면 임의 규정이 이제 그 반대예요. 요거는 선량한 봉송이나 사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 규정. 그래서 명칭도 임의, 지 마음대로 된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런 의미야. 따라서 지킬 필요가 없는 거를 위반, 지키지 아니했으니까 제재를 가하면 안 되죠. 따라 이거는 당사자가 원하는 바대로 권리물을 발생시켜준다 그 말이야. 여기서 이제 요리 드는데 시험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험을 낸다 그 말이야. 지금 우리 민법자는 민법은 사법이고 개인과 개인사이 생활관계 구분하는 법이니까 워낙에 방다하다고 여러 번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법조문 숫자도 물경 1118개로 되어 있다고 말이야. 그러면 물론 이게 다 시험에 들어간 건 아니라고 그랬죠. 중견마 관리 있는 것만 들어가니까. 그럼 이 수많은 민법 규정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규정이 강행 규정에 해당이 되고 어떤 규정이 임의 규정에 해당이 되는가?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될 건데 어떤 규정을 보게 되면 그 규정이 강행 규정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조문이
규정이 간간히 있긴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극히 일부고 대부분의 경우는 당의 법 조항에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다 또는 임의 규정이다 이런 게 표기가 안 돼 있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어떤 법 조항이 나오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 조항을 딱 놓고 이 법 조항을 두게 된 목적이 뭐냐, 취지가 뭐냐, 법규의 성질이 어떤 거냐 이런 걸 종합적으로 참작을 해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이 규정은 이런 이유 때문에 민법편을 두고 있으니까 강행 규정으로 봐야 된다 또는 임의 규정으로 봐야 된다.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확인해 볼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시험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서 하도 출제가 되는데 임대차 관련해서 아직 공부가 많이 안 된 상태에서는 임대차 같은 것은 그래도 이해하기 쉽고 특히 임대차 관련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 시험에 해년마다 출제가 되니까 이걸 가지고 방금 강행규정 위반하는 것은 무효다, 임의규정 위반은 유효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판단해 보자 말이에요. 갑이 토지 소유자예요. 이 토지에 대해서 두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요. 갑, 임대인, 을, 임차인. 땅을 빌렸는데 여기서 줄넘결라고 땅 빌린 사람은 없을 것이고 건물 등을 지으려다 보니까 땅이 없다. 그 건물을 짓기 위해서 갑으로부터 토지를 빌렸다. 그래서 이 사람이 건물을 딱 지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생겼다는 거야. 임대차 존속 기간이 해년마다 시험에 나오고 나중에 집중 배우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듣고만 있으면 돼요. 존속기간이 만료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상물 여기서는 요 건물 지상물이 현존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원래대로 하면은 기간이 만료가 됐기 때문에 이 임차인은 처음에 토지를 빌릴 때 나대지 맨 땅으로 빌렸어요. 그러면 기간이 만료가 되면은 원상복구 건물 철거하고 맨 땅으로 반환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그런데 일이 하다 보게 되면 썽썽이 서 있는 건물을 철거하게 되기 때문에 사회 경제적으로 커다란 손실이 온다 그 말이에요. 따라서 이 건물을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민법에서는 이런 권리를 임차인에게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간단히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방법은 계약을 갱신해 버리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임차인에게는 계약 갱신 청구권하는 권리가 인정이 되고 기간 만료가 된데 건물이 현존했으면 일단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임차인 쪽에서 청구할 권리가 있다는 거. 이에 대해서 임대인은 갱신 못하겠다고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면 거절하면 2차적으로 임차인은 이런 권리를 행사해요. 그러면 당신이 이 건물을 직접 매수하라 그래서 2차적으로 임차인은 지상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를 한다 말이에요. 이것마저도 임대인이 매수 못하겠다고 거절을 해버리면 임차인에게 이런 권리 인정해 주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2차적으로 행사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에 관해서는 임대인 쪽에서 매수 거절을 못한다는 거. 따라서 결과적으로 임대인은 양자 택일할 수밖에 없어요.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했으면 건물, 지상물을 돈 주고 자기가 매수하든가 매수하기 싫으면 계약을 갱신해 주든가 양자 택일을 해야 된다 말이에요. 이게 이제 이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 우리 법 643조 나중에 자세히 펴요. 임대차의 규정이 되어 있었게. 그런데 옛날에 요즘에는 이제 백성들이 다 똑똑하고 중개사 공부 안 하더라도 부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내용들은 다 알고 있다고 말이에요. 생활 상식으로. 그런데 옛날에는 이런 계약서가 엄청 굴러다녔어요. 저한테도 이 계약서 들고 와서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물어보러 온 사람도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계약서 찾아보기 힘들지만 먼저 이제 본문에다가 딱 쓰고 목적물 뭐고 보증금 얼마고 뭐 차임이 얼마고 임대인 누구고 주민등록 주소지 어디고 딱 쭉쭉쭉 쓰고 밑에다가 특약을 한 줄 딱 썼다가 말 계약서 말미에다가 이런 식으로 이 임대인이 땅 소유자인데 그동안에 임차인이 땅 빌려주면 여기에다 뭐 창고 등을 지어놓고 나중에 존속기간 만료되면 갱신해달라 거절했더니 나한테 사라 엄청 시달렸다고 말이야. 그래서 이런 것으로부터 이제 그만 시달리고 싶다 해서 임차인이 이제 임대인이 임차인하고 다음과 같은 특약을 맺었어요. 존속기간 만료 시에
지상물이 현존한 경우에는 임차인 을은 지상물을 철거하기로 하되, 일단 건물 철거하라고 말이야. 철거하기로 하되 철거하지 아니할 시에는 무상으로 임된 갑에게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로 한다. 이렇게 존속한 말로 듣는데 건물이 서 있으면 일단 철거하라고 말이야. 철거 안 할 때는 이 지상물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무상으로 임대인한테 넘겨라. 이런 특약을 딱 맺었고, 옛날에 이런 계약서가 시중에 토지 임대청에서 엄청나게 굴러다녔어요. 그럼 이 특약은 우리 민법 643조를 위반하고 있다 그 말이야. 방금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법률행위의 목적이, 법률행위 내용이 법규를 위반했다는 것은 이런 걸 말하는 거렇게. 이런 민법 규정을 위반하는 특약을 맺었다, 이런 걸 의미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계약서 말면 이 특약을 맺었을 때 시험은 이런 걸 물어본다 말이야. 이 특약이 유효냐 무효냐 판단하라고 말이야. 이 특약이 유효가 되면은, 유효이면은 이 특약대로 임차하는 기간 말로 시에 건물이 현존했다 하더라도 철거를 하든가, 철거하지 않을 때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임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해 줘야 되겠지만, 만약에 이 특약이 무효에 해당이 되면 계약서 써놔봐도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 효력이 없으니까 민법 규정에 따라서 여전히 건물 매수 청구할 수가 있다 그 이야기인데, 그러면 결국 이 특약이 유효냐 무효냐 하는 것은 여기에 달려있다. 지상물 매수 조건에 관한 민법 643조가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여기에 달려있단 말이야. 여기에 강행 규정으로 판단이 되면 이 특약은 강행 규정 위반, 아까 말한 강행 규정 위반한다 그거는 이런 걸 말한다고. 강행 규정 위반한 거니까 뭐로 돌아가고 무효로. 만약 이게 임의 규정으로 해석이 되면 이 특약은 유효가 되고 돈으로 따져도 수천 수억이 왔다 갔다 한다 말이야. 그러면 643조가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냐, 이 조문에는 그게 명시가 안 됐다고. 그러니 이 643조 지상물 매수권에 관한 규정이 강행 규정 임의 규정 판단을 내면은 이 법규를 두게 된 목적이나 취지를 참작을 해서 판단해야 되는데, 여기 보시라고 말이야. 왜 이 규정을 두고 있는가? 기간 만료제 건물이 현존했을 때 이걸 철거해서 원상으로 복구시키면 사회 경제적으로 엄청난 손실이 생겨요. 그러니 이걸 철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지상물 매수 조건에 관한 643조는 취지상 무슨 기준으로 판단한다? 사회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이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무슨 규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강행 규정. 따라서 이 특약은 강행 규정을 위반한 거니까 뭐이다? 무효. 따라서 계약서 말미에다가 임대인이 잔머리 쓴다고 이런 특약을 백날 써놔봐야 아무 효력이 없으니까 이 규정은 그대로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임차는 이 건물이 현존했으면 여전히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 시험은 이렇게 나온다고. 또 실무에서 여러분이 이런 계약서 쓸 때 많이 써먹어야 되니까. 감 잡았나요? 이번엔 이제 이것보다 더 시험에 많이 나오는 임의 규정 갖고 또 연습을 한번 해보자 말아. 이것도 지금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앞으로 이제 민법 교재를 읽다 보면은 모든 민법 규정에 대해서 이게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다 외울 필요도 없고 시험 나오지도 않아요. 그 중에서도 실무에서 주로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실무에서 엄청나게 논란이 많이 돼요. 토지 임대차 관련해서 논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꼭 알아둬야 된다. 이런 중요한 것들만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다 책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럼 앞으로 몇 번 더 제가 연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이 규정은 강행 규정이기 때문에 이 규정을 위반하는 이런 특약을 맺게 되면 계약서에다가 이런 거는 무효입니다. 앞으로 몇 번을 더 연습을 시킬 거라고. 지금은 몰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외우려고 하지도 말고 들어서 감만 잡아놓으란 말이에요. 한 두세 번 연습하면 뭐 초등학생이 아닌 바야 이거 자유자로 갖고 놀게 되어 있다고. 그 다음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 더 시험, 이것도 해년마다 집회 나오지만 이번에 임대차 관련해서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말이에요. 임대차 관련해서 이번에 건물 임대차로 한번 바꿔보자 말이에요. 건물에 대해서 두 사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어. 이렇게 임대인, 임차인. 그러면 우리 이제 현행 민법상 목적물이 수를 요하는 경우에 수선 의무는 생활상수도 알고 있지만 우리 민법상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어요. 따라서 임차인이
수입을 직접 지출. 요즘 같으면 겨울철에 보일러가 고장났다 대표적으로. 그럼 얘가 수리를 해줘야 돼요. 그 수리를 안 해주니까 설명드려야 돼요. 책 뒤적거리지 말고 집중. 요 임찬이 직접 수리비를 지출했어요. 120만 원 지출해서 수리를 했다. 그럼 지극히 당연하게 수리를 얘가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니까 내가 수리비 지출했다. 그럼 이거를 얘한테 상환해달라고 청구. 공부한 사람 알겠지만 이런 수리비 같은 거를 법률 용어로 필요비라고 부려요. 그래서 우리 법 626조를 보면 임차인이 이런 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그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 대해서 상환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인이 갖는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해서 우리 민법에 규정이 돼 있어 이렇게. 그런데 이 경우도 이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거는 시험에서 더 많이 나와요. 여기 이제 임대인이 또 법 공부를 좀 했어요. 부동산 가지고 있으면서 토지 등 건물을 임대할 때는 기초 상식으로 웬만한 민법 실력은 좀 갖추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재산을 좀 지키기 위해서라도. 그래서 이런 걸 다 알아요 임대인이. 그동안에 임차인으로부터 무지하게 시달렸어. 나한테 뭐 수리해달라. 내가 좀 지쳤던 지가 수리비 지출해놓고 내놔라 그러고 엄청 시달렸단 말이야. 해서 이번에는 또 계약서 본문 딱 쓰고 특약상 하나 추가를 시켜놨어요.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한 경우라도 그 비용을 상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맺었다 하면 비용 상환 청구 안 하겠다고. 그러면 이 특약은 민법 626조를 위반을 했다 그 말이야. 그러면 이 특약이 유효냐? 유효면은 비용 상환 청구 못 해요. 수리비 120만 원 상환 청구 못 한다고. 아니다. 이게 강행 규정이다. 그럼 이 특약은 무효가 되니까 아무 효력이 없어요. 따라서 이 법규대로 120만 원 비용 상환 청구할 권리가 있으니까 상환받을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그럼 마찬가지요. 626조가 이제 강행 규정이냐 임의 규정이냐 임차인의 비용 상환 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이걸 따져야 되는데 이것도 개별적으로 강행 규정 임의 규정이나 법조문에 명시가 안 됐다가 말이야. 그럼 이것도 이 법규를 두게 된 목적이나 성질을 참작해서 개별적으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개인 생각으로는 여기가 강행규정으로 보는 거 옳을까요? 임의규정으로 보는 거 옳을까요? 아무렇게나 대답해도 다 정답이야. 첫날 가르친 것처럼 사회과학은 절대적인 진리가 없어. 그러니까 산수공 받으시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다 맞다 그 말이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란 말이야. 요거는 아무래도 임차인이 경제적 약자이기 때문에 약자인 임차인을 보호를 해주려면은 이 규정은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지키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말이야. 학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을 거라고. 아니다. 이 비용상환 청구하는 거 아까 지상매 조건과 달리 643년 지상매 조건은 사회 공익적인 이유 때문에 이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야. 건물 철거하면 사회 경제로 커다란 손실이 온다. 이것 때문에. 근데 비용상환 조건은 사회 공익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 않냐 말. 지네 둘 사이에 내부 문제에 불과한 거지. 그렇다고 보면 이런 거는 굳이 지킬 필요가 없지 않냐 말. 이거 안 지킨다 그래서 선량한 봉사나 사회질서가 무너질 리는 없지 않냐 그 말이야. 그렇다면 이 규정은 임의규정으로 보는 게 좋다. 이리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을 거라 아마. 견해 대립이 있어요. 견해 대립이.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 다 맞아. 다만 여러분 생각 시험에 안 나올 뿐이지. 제 생각도 시험에 안 나오고. 그럼 이제 견해 대립이 있으면은 판례가 중요하다 그 말. 정답은 한글로 해야 되니까 우리 판례가 이걸 뭐로 보느냐. 지극히 임차인에게는 불행하게도 우리 판례는 비용상환 지역권에 관한 626조는 임의규정으로 본다 그 말. 사회 공익하고 직접 관계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임의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결론 이 약정은 임의규정 위반한 거니까 이번에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다 그 말이야. 그럼 이 약정을 맺어버리면 120만 원 수리비 상환 못 받는다 그 이야기야. 알아듣나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실무에서 여러분이 한 번쯤 봤겠지만 복덕방에 한번 놀러 가보라 말이야. 그러면 원래 이제 매매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든 중개업자가 직접 자필로 쓰고 특약상도 하나씩 쓰고 그러면 좋은데 중개업자가 맨날 암기식으로 어용경 공부에다 야매로 대충 합격을 하다 보니까 계약서나 작성할 실력이 안 된다고 말이야. 제가 심히 반성을 좀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문자로 인쇄된 계약서를 공급받아서 쓰죠.
그 임대차 계약서에 뭐가 들어있냐 그러면은 이런 게 또 우리 시험에 나왔다고. 임대차 계약서 인쇄가 뭐로 됐냐고는 뭐가 하나 들어가 있어. 특약에서 1, 2 이렇게 다 써놓는다고. 그런 다음에 중간쯤 가면 특약사항은 원래 이제 요 임든 임차인이 요구사항을 들어서 여기다 특약에서 써주면 좋은데 그 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인쇄를 딱 해놓은 거야 이렇게.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게 들었어요.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뭐 한다? 원상 복구해서 임대인 가백에 명도하기를 한다. 원상 복구 약정이 인쇄가 딱 돼 있어요. 계약서를 보면 이게 문제라고 말이야. 실무에서는 이 원상 복구 약정권에서 분쟁이 하도 생겨서 판례가 나왔는데 이런 것도 시험에 직업으로 나온다고. 이 원상 복구 약정 속에는 자 임차인이 비용을 지출해서 비용을 수리 등을 했다. 뭘 증개 쪽을 했다. 그건 원상 복구 약정이 들어있다고 말이야. 그 원래 상태로 복구한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반환한다는 소리죠. 그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임차인이 요 건물관에서 뭐 했더라도 비용 지출을 하더라도 원상 복구하라고 돼 있으니까 요 비용에 대해서는 상환 못 받는다. 요런 의미가 여기 내포된 걸 해석을 해버려. 그래서 우리 판례는 계약서에 명시된 원상 복구 약정 속에는 임차인이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가 이 약정 속에 내포된 걸 해석을 해버린다고 말이야. 그러면 결론 원상복구 약정 속에는 임차인이 비용 상환 조건을 포기하겠다는 취지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약정은 무효가 아니라 뭐이고 유효이고 따라서 비용 상환 못 받는다고 말이야. 따라서 이렇게 원상복구 약정이 인쇄되어 있는 계약서에다가 임차인이 사인을 해버리면 수리비 지출해도 상환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이야기야 실무에서. 그러니까 이런 걸 알면은 딱 읽어보고 내가 임차인이면 뭐 하자고 이야기하시면 돼. 요거 뭐 하자. 요거 삭제하자 이렇게. 요거 그대로 놔두면은 수리비 120만 못 받아요. 요거 삭제하자고 이야기하시라고. 근데 중개업자 지도 이런 게 뭔 소린지를 몰라. 그냥 여기서 사인하라 그래. 그 사인하면 남 망쳐둔다고 임차인은. 요 원상복구 약정서는 비용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취지도 내포된 걸 해석을 해버리니까. 그럼 요거는 유효잖아. 626개 임의규정이니까. 그 비용 상환 못 받는다고.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실무와 관련해서 우리 시험에 사료도 출제하고 그런다고. 이 정도였으면은 뭔 말인지 알아들었을 거예요. 따라서 이제 앞으로 지금은 이해 못했다 하더라도 강행규정, 임의규정이 매 시간마다 나오기 때문에 나 여러분 눈치를 간혹 본다고 설명하다 한 번씩 눈치를 봐. 웬만하면 나 여러분 얼굴을 안 보고 강의하려고 그러는데 얼굴 보면 진도 못 나가니까. 원래 내가 소망이 여러분 얼굴 보면서 강의하는 게 소망이라고 내가 저번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눈치를 봐요. 왜 눈치를 보느냐. 요거 이야기가 이제 강행규정, 임의규정이 지금쯤 이해가 됐는가. 저분들이 갖고 놀 정도가 되는가. 그러면 더 이상 설명 안 해줘요. 근데 아니다. 눈치를 보니까 그럼 몇 번 더 예를 들어줄 거라 나올 때마다. 따라서 강행규정 위반한 거는 무효고 임의규정 위반한 거는 유효다 하는 거는 이런 걸 말한다. 이해가 딱 됐으면 책으로 돌아가자. 바로 여기 지금 16페이지를 봐보세요. 거기 보면 가로친 2번에 강행규정, 임의규정 개념만 설명이 되었어요. 개념만. 그 개념은 시험에 안 나와요. 방금 시험은 이런 식으로 출제되는 거예요. 사례를 통해서 또 실무에서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 책에는 이런 예가 없지요. 가로친 2번에는 개념만 쓰여 있다고. 그 다음에 이제 잠시 그 위에 16페이지 제일 위에 동그라미 2번을 봐보세요. 사적 자체가 또 나와 있죠. 자 강행규정, 임의규정으로 이제 대충 감을 잡았으니까 자 강행규정은 법률은 당사자가 반드시 지켜야 될 규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임의규정은 그 반대죠. 그러면 민법의 최고 원리가 사적 자치원칙 이게 곳곳에 튀어나와. 그러면 강행규정, 임의규정 중에서 사적 자치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규정, 사적 자치원칙하고 직결되어 있는 규정, 그거는 둘 중에 어떤 걸까요? 임의규정은 우리가 굳이 지킬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당사자 의사를 더 뭐 해준다는 거야. 그러죠. 우선해 준다는 소리야. 그게 곧 뭐예요? 사적 자치원칙. 따라서 요 임의규정은 사적 자치원칙을 직접 표현하고 있는 규정인데 강행규정은 당사자 의사가 우선시 되는 게 아니죠. 꼭 지켜야 되니까. 따라서 강행규정은
사적 자치 원칙이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동그라미 2번에 이런 말이 쓰였다고. 자, 제일 위에 우리 민법은 사적 자체를 원칙으로 인정한다. 이게 기본 원리요. 그렇지만 이런 말은 아주 잘 써놨는데 문장력은 뒤지기 없어요. 문장력이 없다고. 원래 법 전관사는 문장력이 좋은데, 그렇지만 그 자체는 무죄하는 것이 아니며 법질서 한계 내에서 인정된다. 이런 말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적 자치 당사 자세를 항상 우선해 주지만 그게 법을 위반해서까지는 인정해 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형법규 위반해서까지, 강형법규를 위반하면서까지 사적 자치 인정해 줄 수는 없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제 그 다음 줄에 그리고 참 문장력이 없죠. 그리고 강형법규는 사일사 더불어 사적자 한계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을 좀 이해를 해보라 말. 이해되나요? 이 강형법규 경우는 사적 자체가 허용이 안 되는 거야. 꼭 지켜 당사자 의사를 우선 안 해주는 거야 이거는. 근데 임의 규정은 안 지켜도 상관이 없잖아. 당사자 의사를 또 우선해 주잖아. 그리고 임의 규정은 사적 자치 원칙을 표현하고 있는 조항이지만 강형 규정은 사적 자체 허용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야. 그게 지금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적 자체가 우리 민법의 기본 원리임에도 불구하고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사적 자체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조문이 뭐이다? 강형 규정. 임의 규정은 거꾸로 사적 자체를 표현하고 있는 조항이고, 그러니까 사적 자체가 계속 나와요. 그다음 그런 다음에 이제 가로친 3번에 효력 규정, 단속 규정. 요즘에는 요 대목이 또 시험에서 아예 쏟아져 나와버려. 따라 지금부터 이걸 또 생각을 좀 해보자 말이요. 지금 책에 쓰였다시피 방금 우리 이제 강형 규정을 공부를 했는데 이 대목도 하도 출제가 돼요 요즘에. 여기 첫 줄에 나왔다시피 강형 규정 중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네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효력 규정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단속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두 가지가 있다고 말 이렇게. 단속 규정하는 것도 있는데 이 두 가지가 다 강형 규정에 해당이 된다는 거야. 그럼 방금 우리가 이제 뭘 공부를 했느냐? 강형 규정 위반한 거는 무효다. 요리 공부를 했는데 강형 규정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딱 분류해 놓고 그 다음 것이 우리를 미치게 만든다고 말이야. 효력 규정을 위반하고 생각하는 사법상의 법률은 무효이고 원래 강형 규정 위반하면 무효니까. 그런데 단속 규정도 강형 규정에 포함이 된다고 보면서 단속 규정을 위반하고 생각한 사법상의 법률은 거꾸로 무효가 아니라 유효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머리통이 깨진다고 말이야. 아니 강형 규정 위반하는 건 다 무효라고 해놓고 강형 규정 중에 단속 규정 위반하는 걸 또 유효라고 하니까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 말이야. 근데 미치고 말 것도 없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말이야. 여기 단속 규정은 이런 걸 말하는 거야. 단속 규정을 하는 것은 이런 거를 행정법규를 한번 떠올려보자 말이야. 민법 규정 말고 각종 행정법규를. 이 행정법규 중에는 국가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이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일단 금지를 시킨 다음에 요건을 갖추면 그걸 풀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흔히 말하기를 이런 걸 공법상 허가라고 여러분이 배우죠. 이런 규정들이 있어요. 국가가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일반 국민들 하여금 어떠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시키는 규정들이 있다면 행정법규가. 이런 행정법규를 우리는 단속 규정으로 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이야기인데 지금 시험에서 가장 간단한 사례로 묻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한다. 또는 숙박업을 하고자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백성들이 자유롭게 음식점 영업하고 숙박업 할 수는 없다고 말이에요. 음식점 영업을 하려면 행정관청으로부터 식품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요식업 허가를 받고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법 규정에 따라서 숙박업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말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 민법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보세요. 갑 식당 주인, 여간방 주인이 숙박업이나 음식물 판매에서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는다. 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규정은 개인과 공공기관사의 관계를 규율하니까 요거는 사법이 아니라 뭐에 속한다? 공법에. 이 행정법규는 공법에 속하잖아. 여기 거는 민법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이제 문제는 여기서 터진다고 말이야. 이 갑이 이러한 행정법규에 따라서 음식물 판매 또는 숙박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허가를 받도록 됐는데 행정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음식물을 판매하더라면 손님 의뢰게 또는 여간방 숙박행위를 하더라. 그럼 보세요. 여기까지는 공법 영역에 속하니까 민법 시간에 배울 일이 없겠지만 민법이 개입하는 것은 요 두 사람자의 관계잖아요. 갑을 두 사람이 음식물 판매, 숙박행위를 한다. 이거는 개인과 개인사의 생활관계에 해당이 되죠. 요거는 사법, 우리 민법의 규율 대상이라면. 그러면 짜장면 한 그릇 먹자 먹어라 이런 게 뭐에 해당이 돼요? 저번 시간에 좀 계약 일종이죠. 요 숙박이 여간방 방 있냐 그래 자거라 요게 계약 일종이에요. 그러면 이 계약이 유효냐 무효냐 요 판단하는 거 하나 배우는 것이 우리 민법 공부 전부라고 저번 시간에 누누이 이야기했어요. 요게 유효냐 무효냐 판단하는 것도 우리 민법에서 할 일이야. 민법에서 배우는 거 요거 하나 배우기 때문에 만약 이 음식물 판매행 숙박행 이 계약이 유효가 되면은 이 사람은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물 사 먹었지만 요금을 음식값을 지불해야 될 의무가 유효니까 있고 숙박비 지불할 의무가 있고 무효이고는 그 반대가 될 것이고 이게 우리 민법 행위에 속한다. 그러면 갑이 음식물 판매에서 보세요. 행정법규를 위반하고 사고 안 받았으니까 사법상 법률을 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요 행정법규는 여러분 생각으로 판단을 해보건데 강행규정에 해당이 됐고 임의규정에 해당이 됐고 이 행정법규는 국가가 일정한 행정목적 실현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 법규들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임의규정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허가 안 받고 음식 판매도 상관이 없겠죠. 그럼 행정목적 달성은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정법규도 이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점에 있어서는 무슨 규정으로서 성질을 갖는다? 강행규정. 그래서 여기 단속규정 이거는 이 행정법규를 말하는 거예요. 행정법규도 강행규정에 해당이 되니까 지켜야 된다는 점에서 임의규정에 해당하면 허가 안 받고 음식 판매도 상관이 없다는 소리가 돼버려. 꼭 지켜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결과적으로 갑의 행위는 행정법규, 식품이사 공정위생법 허가 안 받았으니까 행정법규, 바꿔 말하는 강행규정을 위반한 것을 사법상의 법률을 했는데 이런 게 무효가 아니라 뭐이다? 유효다 그 말. 그러면 이런 행정법, 이 강행법규를 왜 단속규정으로 표현을 하는가? 이런 의미에서 얘가 사법상의 법령이 음식 판매 숙박행위를 하더라도 이거는 유효니까 손님으로부터 숙박비라든지 음식값은 받을 수 있어야 돼. 이 사람은 항해 행정법규를 위반했잖아요. 허가 안 받았으니까 행정법규 규정이 되는 벌칙 규정에 따라서 제재 무엇은 받는다? 단속은 받는다. 그래서 이런 행정법규를 단속규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단속규정 위반 사항은 사법상의 법률 유효하다는 건 이런 걸 말하니까 일단 시험에서 이런 걸 물어보고 저로 돌아가서 거기 지금 동그라미 밑에 2번을 봐보세요. 자 위에 먼저 가로친 3번에서 강행법규는 위에 줄에 효력규정 단속규로 둘로 나눕니다. 그런데 단속규정은 단순한 행정상의 금지법규로서 방금 설명해 준 예의를 떠올리면서 단속규정이 위반된 법률을 하더라도 행정상의 제재를 받을 뿐 행위의 사업성에 영향이 없다. 유효다. 그 이야기죠. 그리고 밑에 이제 1 효력규정 2 단속규정인데 먼저 단속규정을 봐보세요. 요거는 이제 유효인데 거기 마지막 쓰여있는 무허가 음식점 음식물 판매행위 무허가 숙박죠. 숙박행위 이런 걸 일단 물어보고 그래서 그 외우면 안 돼요. 요게 무슨 의미인지를 깨우치자 돼. 요거 말하는 거예요. 요 행정법규 위반한 것서 요런 사법상의 법률을 했다. 요게 유효다. 따라서 무허가로 음식물 판매했더라도 손님으로부터 음식값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대신 이 사람은 행정법 규정이나 벌칙 규정에 따라 단속 제재는 받는다. 이런 식으로. 거기에 나오고 그 다음에 판례와 관련해서 하도 물어보니까 제일 밑에 보면은 중간생략 등기하고 하는 그 판례가 나와있죠. 그 제일 밑에 쪽에 16페이지 요게 시험에 한 10몇 번 나왔을 거예요. 단속규정을 해서 나중에 물권법에서 집중 배우지만 지금 단계에서 이거는 이해하기 쉬우니까 간단히 살펴보자면 단속규정과 관련한 판례로서 가장 먼저 출제된 판례가 그거에 한 10몇 번 나왔을 거예요. 내용은 이런 거예요. 지금 갑이 자세한 거는 나중에 물권시나 또 배우니까 이 토지가 갑을 병에게로 전전양도가 됐어요. 갑을 병에게로 전전양도. 그러면 등기도 원래는 이렇게 이전이 돼야 되는데 주로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중간자 등기를 생략을 해버리고 최초 양도인 갑으로부터 최후 양손 병역으로 등기가 건너뛴다. 이런 거를 중간자 등기를 생략했다 그래서 글자 그대로 중간 생략 등기 요리 이야기로 주로 투기나 탈세 목적으로 이걸 한다고 말이야. 해서 투기나 탈세를 근절시키기 위해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이런 중간성약 등기는 엄격하게 금지를 시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성약 등기는 외우지 마서 시험 안 나오니까 3년 이하 징역 1억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도 해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성약 등기를 하기로 하는 사법상 합의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법상 합의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로 보니까 등기 건너뛰더라도 이게 유효니까 얘는 소유권 취득한다 요리 본다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모순이 생겨버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는 투기 탈세를 금지시키고 있어. 이런 중간성약기는 하지 마세요. 금지를 시키고 하게 되면 형사처벌까지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중간성약 등기를 하는 사법상 합의를 하게 되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을 위반했잖아요. 근데도 이거는 뭐로 본다는 거? 유효로. 등기 건너뛰면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논리적 모순이지 않냐 말이야. 그 모순을 해결해서 우리 판례는 중간성약 등기를 금지시키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규정을 무엇으로 해석을 하더라? 단속 규정으로. 그러면 이제 논리적 모순이 해결이 되죠. 요 중간성약 등기라는 사법상 합의는 단속 규정을 위반한 것이니까 무효가 아니라 뭐이다? 유효. 대신 이 중간성약 한 애들은 요 벌칙 규정에 따라서 3년 이하 지금 1억 원 이하 벌금 형사처벌 받아요. 요 시험이 안 나와요. 우리 민법 시험이야. 요 벌칙 규정 시험이 내는 또라이예요. 이거는. 우리 민법 공부하신다고. 이런 거는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어준 거고 또 외우지 마시라고. 따라서 이 단속 규정을 위반해서는 사법성범 유효다 해서 요게 주로 시험에 나오다가 최근에 들어와서는 요게 이제 또 밖에서 나온 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동그라미 2번 단속 규정에 의해서 첫 번째 거가 그 밑에 판례 써놓은 거 중간성 등기 합의 요거고, 그 다음에 주택법 예가 들어졌죠. 요걸로 이제 밖에서 출제하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이 공법시험 주택법을 안 배웠을 건데 나중에 주택법을 배우게 되면은 주택법 규정이 이런 게 있어요. 투기 과열지구라든가 이런 경우는 일정 기간 동안 전매행위를 금지를 시키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전매 금지 기간 내에서 전매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법상은 전매 금지 규정을 위반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매매계약 자체는 뭐라는 거예요? 무효가 아니라 유효. 왜냐? 이 전매 금지 규정도 단속 규정으로 본다 그 이야기야. 이거는 공법 시험도 가르쳐 줄 거야 아마. 근데 우리 민법 시험에도 이게 3년 전부터 출제가 되고 있다고. 따라서 판례와 관련해서는 그 두 개 딱 점검하고, 판례는 아니지만 이해하고 나서 묻는 것은 그 아까 얘기 들어준 무금식적 문식 반명에 숙박자 숙박행위 이제 그거 딱 이해를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효력 규정을 살펴봐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이 효력 규정이고 어떤 것이 단속 규정인가, 이에 관한 일반 원칙은 없어요. 구별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개사 시험 수준에서 주로 논의되는 것들이 어떤 것이는가, 요거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거기에 이제 동그라미 1번에 효력 규정 예로서 주로 이제 우리 시험에 출제되는 것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첫 번째 거는 여러분 나중에 중개사법 시간에 배워요. 중개사법에 보면은 중개수수료 한도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 간단히 살펴 나중에 자세하게는 중개사법 시간에 배우라고 말이에요. 요 갑이 중개업자라고 중개계약을 체결했는데, 내가 지금 땅 팔아달라고 중개를 했는데 여기다 수수료 한도가 예를 들어서 500만 원으로 가정을 하자 그 말이에요. 수수료 한도가 중개사법상. 그런데 이 사람들이 중개업자가 보통 요구를 하겠죠. 수수료 한도를 초과해서 700만 원 수수료 주기로 한도를 초과해서 약정을 맺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 약정이 유효냐 무효냐, 한도 초과는 이 약정이 요걸 묻고 있는데, 이 중개 수수료 한도 관해서 규정은 중개사법 규정을 대표적으로 효력 규정으로 본다는 거. 원래 이게 판례가 변경이 됐어요. 왜 어떻게 판례가 변경이 됐냐면, 법정수수 한도에 관한 중개사법 규정을 90년대 말까지는 우리 판례가 단속 규정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 요 700만 원 주기로 약정한 것은 단속 규정 위반한 거니까 무효가 아니라 유효가 되겠죠. 그럼 법정수수 한도를 초과했다 하더라도 중개업자는 700만 원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효니까, 단속 규정 위반한 거니까. 그 대신 중개업자는 중개사법 규정에 따라서 처벌은 받았을 거라고 말이에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90년대 말까지는. 요거 단속 규정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 버리장머리가 근절이 안 되더란 거예요. 돈 700원 다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판례가 변경이 돼버렸어. 법정수 한도에 관한 중개사법 규정은 단속 규정이 아니라 무엇으로 봐야 된다? 효력 규정으로. 그러면 요 약정이 이제 무효가 되겠죠. 효력 규정 위반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다 조그만 글자를 써서 가로 열고 닫고 어떤 것만 무효라는 거야. 한도 초과 부분에 한해서만. 왜 이게 중요하냐? 요게 이제 무효가 됐네. 전부 무효가 돼버리면 중개의뢰인이 얘한테 700만 원 줘서 700만 원 다 돌려달라고 청구하겠죠. 근데 원래 법정에서 500만 원 지불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떤 것만 무효로 보자? 200만 원 한도액만. 그러니까 얘는 중개업자한테 어떤 것만 반환 청구한다? 한도 200, 초과는 200만 원만 반환 청구했다. 이런 의미라고. 감 잡았나요? 이게 요 중개업자들이 이런 벌이작물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중개사법, 법정에서 한도에 관한 규정을 종래 8년은 단속 규정으로 보다가 바뀌었다. 효력 규정으로. 요 과정을 이해를 좀 하면 되고 나 자세히 배웠거든요. 중개사법 시간에. 그 다음에 나머지 거는 거기에 토지거래 확률세, 관할관 작업체계는 토지 매매라든가 그 나머지 예에 들어오는 것들은 전부 앞으로 지겹도록 배워요. 그 실명법에서도 배우고 그 다음에 주식거래에 관한 투자수익 보장약정 예가 하나 들어졌죠. 그거는 시험하고 상관없고 그거 하나만. 그 다음에 마지막 거 주무관 청합 시행한 공익법률 기본수단 처분이 나와 있죠. 이런 것도 이제 간혹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앞으로 배울 일은 없어요. 대신 언론에 자주 보도가 되다시피 공익법인들 주로 이제 학자들의 연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이 됐다든가 또는 학생들의 장학금 지급이라든가 이런 걸 보조하기 위해서 주로 설립된 법인이 공익법인이요. 그러면 공익법인은 재산이 있어야지 그런 장학사업도 하고 학자들 연구활동도 지원을 할 거라고 말이야. 그럼 이 공익법인이 설립될 때 최초에 출연한 재산들이 있어요. 이 출연 재산을 기본 재산이라 그래. 그래서 이걸 함부로 처분해버리면 공익법인이 유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최초 공익법인이 설립할 때 출연한 재산들, 요 기본 재산은 함부로 처분 못하도록 규제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처분하려면 관할관청 허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거기 봐보세요. 공익법인의 기본 재산을 관할관청 허가 없이 처분했다는 소리죠. 그럼 이 처분 행위, 요게 유효냐 무효냐 그 이야기예요. 무효다 그 이야기예요. 왜? 요 규정도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효력 규정 위반한 거는 무효니까. 따라서 거기에 주무관 청합 시행한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해놓고 뭔 말이 없잖아요. 이 처분 행위가 무효다 그 이야기예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요 규정도 무슨 규정이 있기 때문에? 효력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라고. 따라서 거기에 예에 들어오는 것 중에서 주식거래거나 투자수익 보장약정 빼고 나머지 거는 다 시험에 나오는데 설명 안 해준 것들은 앞으로 배우니까 그때 배우기를 하고. 그 다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여기 또 보세요.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이 사회적 타당성인데 요 틀에서 목적을 할 때 확정이 되어야 된다, 실행 가능해야 된다, 적법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효력 요건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사회적 타당성이 없으면 효력 요건 못 갖추면 무효다 지금 이야기인데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신경을 써야 될 것이요. 먼저 거기 103조 조문을 한번 눈으로 읽어보라면 17페이지 제일 밑에 103조에 나중에 이 조문 숫자도 이제 머릿속에 입력시켜 놨는데 지금 외울 필요 없고 나중에 하다 보면 들어오니까 선량한 모습 기타 사일세 위반한 사항을 내거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103조가 아주 중요한데 특징이 하나가 있다고. 방금 읽어봤다시피 법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회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법규 자체가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됐다는 거. 무슨 얘기냐? 아무리 103조를 들여다봐도 도대체 선량한 풍속이 뭐고 사회질서가 뭐고 선량한 풍속에 반한 범위는 어떤 것을 말하고 구체적으로 규정이 안 됐다는 거. 이런 103조처럼 법규가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썰은 말로 되어 있단 말은 법규 내용이 구체화되어 있지 아니한 조항을 법률 용어로 일반 조항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말이야. 그러면 여기 이제 103조 선량없어 사회질서 위반한 법률 무효다. 요 조문이 사회적 타당이 없으면 무효다. 요 효력 요건을 나타내는 조문인데 특징이 뭐라고요? 일반 조항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런 썰은 말로 되어 있는 일반 조항을 왜 법전에 넣어놨습니까? 이걸 좀 깨우쳐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적 타당이 없으면 무효다. 효력을 못 갖추든가. 이걸 나타내는 조문이 103조예요. 조문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야. 이게 썰은 말로 되어 있단 말이야. 추상적으로 규정이 되었고 법규 내용이 구체되지 아니하다 그 말이야. 이런 조항을 일반 조항. 그러면 중요한 거는
이런 일반적으로 왜 두고 있습니까? 이걸 깨우치는 것이 중요하다. 말이야. 방금 우리가 강행규정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강행규정을 위반으로 생각한 사법상 법률행위는 무효다. 왜? 강행규정은 선량한 봉소나 사일사와 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보세요. 강행규정 위반한 것은 무효다 이 말은 결국 선량한 봉소 사일사에 위반한 것은 무효다 같은 의미잖아. 그 비슷한 조문이 또 103조에 있잖아. 안 그래요? 강행복 위반은 무효다 이 말이나 선량한 봉소 사일사 위반한 건 무효다 하는 거나 같은 거잖아. 생각을 해보면 물론 생각 안 하니까 이거 전혀 다른다고 여러분은 생각하겠지만 제 생각은 그런데 강행규정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선량무소 사일사 관계가 있는 규정. 그럼 강행규정 위반했다 그 말은 선량무소 사일사 위반했네요? 그 말이잖아요. 103조가 똑같네? 안 그래요? 제 생각은 그런데 여러분 고견은 어떠신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 103조를 왜 두고 있는가 여기서는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알아듣겠나요? 같은 거잖아. 이렇게. 강행규정이 선량무소 사일사 관계가 있는 거야. 그럼 강행규정 위반했다 그 말은 선량무소 사일사 위반했다 그 말하고 같은 의미잖아. 그 똑같은 규정이 103조에 또 있잖아. 그럼 왜 이 규정을 두고 있습니까? 그 이야기라고. 제가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아듣겠어요? 그러면 이제 왜 이걸 두고 있느냐 일반 조항을 이유가 있다고 말이야. 지금 우리 민법은 사법으로서 개인과 개인사 성역관계를 구하다 보니까 워낙에 방대해요. 전문 숫자만 1118개나 돼. 단행법도 전문 숫자가 제일 많아요. 양도 많고. 그런데 이런 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이런 거를 이어서 이제 이런 계약들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갑이 본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여자애를 꼬드겼다. 아파트 사주권 내 세컨드가 되라. 그래 알았다. 이런 걸 우리는 첩계약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초등학생도 알아요. 이런 첩계약은 일부 일체는 선량한 봉속에 반하니까 이런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초등학생도 아까라 그 말이야. 그런데 이런 첩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된다. 이런 거를 강행 규정으로 법전에 넣어놨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첩계약 체결해서 안 된다. 이거 지키라고. 강행 규정을 넣어놨다 쳐보자 말이야. 그다음 도박에서는 안 된다. 사행심을 조정하니까 이것도 초딩도 알아요. 그런데 또 법조문에다가 강행 규정의 일종으로 도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또 규정했다고 해보세요. 그럼 법조문 숫자가 기하급수 늘어나버려. 근데 이런 것들은 법공 많은 사람도 사회상식으로 다 알죠. 선량한 봉수가 반한다는 거 다 알잖아. 도박에서 안 되고 첩계해서 안 된다는 거를. 근데 이런 것까지 강행 규정으로 하나하나 법전에 넣어놓게 되면 무치되겠습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는 거야. 법조문 숫자 엄청나게 많으죠.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이 적법이냐 아니냐고 나서 하나하나 강행 규정으로 법전에 다 넣어놓는다는 것은 입법 기술상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말이야. 따라서 이런 생활 상식적인 것들은 그냥 뭉퉁그려서 조문 한 개로 때려불자 그 말이야. 그게 뭐예요? 103조라 그 말이야. 이런 걸 하나하나 강행 규정으로 따라 규정해 둘 필요가 없이. 따라서 처계약이 무효다 하는 것은 강행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무효가 아니고 처계약 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강행 규정은 법전에 없어요. 그게 뭐 때문에 무효가 되는 거예요? 일반조항 103조를 위반했기 때문에. 도박계약도 사행심을 조정하니까 무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도박계약을 직접 규제하는 강행 규정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거는 뭐 때문에 무효라는 거예요? 일반조항 103조에서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이 말 알아듣겠나요? 따라서 법률행위 내용을 직접 규제할 뭐가 없더라도 강행 규정이 없더라도 첩계약 이런 거죠. 강행 규정이 없더라도 그게 무엇에 반하면 선량함보다 사일사에 반하면 일반 조항인 몇 조로 규제를 해버리자. 103조로. 이 조문 하나 가지고 이런 걸 싹 규제해버리자 말이야. 그러면 법조문 숫자도 줄이고 편하잖아. 그래 두게 된 것이 103조 일반 조항이에요. 따라서 책으로 돌아가서 18페이지 넘겨보세요. 18페이지. 거기에 지금 이 비슷한 소리를 지금 거기다 써놨는데 목적의 두 번째 줄부터 법조문 다음에 목적의 사회적 타당성은 강행규정과 더불어서 사적 자체 한계를 이루면 이런 말을 알아듣겠죠? 아무리 당사자 의사를 우선시한다고 하더라도 선량한 부서가 사일세 위반하는 것까지 우선시해서는 안 된다 그 이야기죠. 그 다음에 양자 모두 선량한 부서와 기타 사일사 관계가 되지만 이 말도 알아듣겠죠?
강행규정이 선량부수고 사실적 관계가 있는 규정이니까. 그 다음 줄에 강행규정은 개개의 특정행 효력을 분하는 반면 강행규정은 여러 법률에는 책에서 안 된다. 개별적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줄 반면 목적의 사회적 당성은 일반적 포괄적인 법의 근본 이념면 동점 차이가 있다. 판례도 양자를 구분한다. 여기 103조 일반조항 선량부수고 사실제에 반한다. 요거는 일반 조항으로 되어 있고 따라서 법률의 내용을 개별적으로 규제할 강행법규가 없더라도 103조 위반으로서 무효가 되는 것들이 많다. 그 이야기야. 접계약 같은 거, 대표 도박계약 같은 거, 이중매매 같은 거.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판단 시점도 중요하니까 여기 지금 선량한 봉수나 사일세 반하냐 그 반대냐 하는 것은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그걸 묻고 있는데 기본 원칙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 상식적인 이야기죠. 선량한 봉수나 사일세도 어째요? 시대가 바뀜에 따라서 그것도 바뀌어갈 수 있잖아요. 따라서 항상 기준 시점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법률 행위시를 점검 딱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사일세 위반 효과에서 동그라미 위반을 하도 모르니까 점검을 딱 해두고 나중에 집중 배우니까 선량한 목적에 반하는 벌써 무효가 되는 경우는 기초인문과정 공부해서 마시니까 절대 무효다. 그래서 무효를 가지고 누구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데 우측에 넘어가면 판례가 나와 있어요. 96년 10월 25일자 판례 나왔죠. 이게 이중매매 관련된 판례인데 시험에 이중매매 나오면 이 판례는 최근 10년 동안에 한 번도 안 빼들어 출제가 됐는데 27페이지를 잠깐 펴보세요. 27페이지를 보면 이 판례가 거기에 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거기 보면은 90년 10월 25일자 96-29-151 됐는데 27페이지 보면은 이 판례가 또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어디가 있냐? 제일 위에 그 박스 속에 있는 그 판례 안에 있잖아요. 그 날짜 봐보세요. 96년 10월 25일이죠. 그 똑같은 판례예요. 따라서 이 판례는 억수로 중요하니까 27페이지에서 이중매매 공부할 때 세트로 묶어서 공부하기로 하고 그 뒤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돌려서 동그라미 4번에 19페이지에서 746조 불법원인 급여가 나왔는데 19페이지에 동그라미 4번 왼쪽으로 눈 돌려서 18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은 조문이 하나 쓰여 있어요. 거기에 746조가 거기 나와 있죠. 불법원인 급여. 요걸 목숨 걸고 깨우치셔야 돼. 그걸 설명해 놓은 것이 19페이지 동그라미 4번이라고 말이에요. 703조 조문은 18페이지 제일 위에 있고 확인했나요? 거기 이제 불법원인 급여는 눈으로 한번 그 두 줄을 순식간에 읽어보세요. 눈으로 불법 원인으로 인해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할 때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불법이라는 단어가 앞으로 계속 나올 건데 불법은 요 약자예요. 요 불법이라는 단어는 앞으로 이제 계속 나올 건데 요 불법은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줄여서 불법 그래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압축을 시켜서 불법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 불법 원인 급여다 이 말을 뜻을 하게 되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원인으로 해서 재산을 급여했다 그런 의미예요. 불법 원인 급여란 말은 불법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것을 불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불법 원인 급여다 그러면 뜻을 하면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원인으로서 재산을 급여했다 이런 거를 불법 원인 급여. 요거를 이제 좀 쉬었다가 집중적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자. 요거를 이제 오늘 다음 주 계속 써먹어야 되니까 불법 원인 급여에 관해서 요거는 지우지 마시고 요거는 놔두세요. 요거는